땅의 구멍. 바로 이 표현이 2024년 여름 카르카소, 마을 전체를 뒤흔든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비리라고 알고 있던 나이든 이웃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마당 아래 땅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주민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카터 힐은 2024년 6월 17일 저녁 17시 42분에 사라졌다. 이는 힐 가족의 초인종 카메라가 정확히 기록했다. 녹화에서 카터는 천천히 이웃집 울타리로 다가간다. 윌리엄 필 크로우포드, 67세 호라비로 카르카소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소녀는 11살이었고 울타리 너머로 우연히 넘어간 축구공을 돌려받으러 왔다. 영상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넘어서고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은 마치 공허함, 빈 공간과 침묵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몇 시간 후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스케처원의 작은 마을은 아이들이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것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비례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문 근처 잔디에서 이상한 발견물이 주목을 끌었다. 그곳에는 작은 한 줌의 붉고 축축한 점토가 놓여 있었다. 첫눈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카르카소에는 그런 토양이 전혀 없었다. 이 이상한 흙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무도 즉시 답할 수 없었고 단서는 설명 없이 남겨졌다. 사람들이 점토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목격자들은 다른 이상한 사실에 대해 말했다. 18시 7분에 인근 집에 두 청소년이 지나가는 DALHL 트럭을 보았다. 평소라면 의심스럽지 않았겠지만 그날 저녁 마을은 거의 무인지경 같았다. 덥고 답답해서 거리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 트럭은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었다. 첫 번째 추측이 즉시 떠올랐다. 가장 명백한 의혹은 이웃 빌에게 향했다. 그가 카터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바로 그의 영역이 소년과의 연락이 끊어진 장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하고 정중하게 곁에서 살았던 늙은 호라비를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빌은 자신이 경찰과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며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반복했다. 그는 단지 공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카터는 계속 놀러 갔다고. 경찰은 증거 없이 나이든 이웃을 체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퍼뜨린 다른 소문도 나타났다. 장거리 트럭 운전자가 멈춰서 우연히 근처에 있던 누군가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주민들에게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였지만 청소년들의 말 외에는 아직 어떤 확인도 없었다. 경찰은 이 소문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회의적으로 대했다.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다. 주변을 살펴보던 자원봉사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아이용 축구화를 발견했다. 정확히 카터가 신던 것 같은 것이었다. 언론은 빠르게 이 발견을 다루며 장거리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을 퍼뜨렸다. 이 이론은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운전자가 멈춰서 우연히 근처에 있던 소년을 데리고 가서 계속 갔다는 것이다. 축구화는 마치 이 이야기의 확인인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단서가 기만적일 수 있고 축구화가 너무 편리하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버전을 끝까지 버리지도 않았다. 경찰은 발견물을 기록하고 감정에 보냈다. 한편 장거리 운전자 이야기는 소문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경찰에게는 명확한 증언이나 비디오 증거가 부족했다. 6월 29일이 되었다. 카터가 사라진 지 거의 2주가 지났다. RCMP 탐지견이 빌의 부지를 순찰했다. 동물이 불안해하며 집 뒷벽을 따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개가 명확히 장소를 가리키고 앉아서 작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신호였다. 여기 뭔가 있다. 동물의 조련사가 땅에서 새로 파인 흙이 있는 구역을 표시했다.
그는 느꼈다. 그들이 마침내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냥 파기 시작할 수 없었다. 법은 공식적인 법원 허가, 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서류 처리는 최소한 아침까지 지연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밤 전체가 수사관들에게 가장 힘든 밤이 되었다. 그들은 진실에 가까웠지만 지금 당장 그것에 닿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경찰의 이런 최근 발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6월 17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계속 속삭이고 논쟁했다. 땅의 구멍, 이미 마을에 퍼진 표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경찰이 마침내 영장을 받고 삽을 손에 들 때 아침에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묘사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밤만이 그들과 이미 2주 동안 땅 아래 숨겨진 바로 그 진실 사이의 유일한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카터가 사라지기 전날 이웃 빌 크로우포드가 지역 건축 자재 상점에서 큰 합판 몇 장과 두꺼운 롤 폴리에틸렌 필름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신속히 기록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구매 날짜 2024년 6월 16일. 소년이 사라지기 정확히 하루 전이었다. 이 재료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집 수리나 더욱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톤을 갖게 되었다. 주민들이 계속 소문과 버전을 논의하는 동안 수사는 이미 더 나아갔다. 이제 그들의 주인은 윌리엄 크로포드 자신의 인물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조용하고 말수 적으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전에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졌던 평범함과 눈에 띄지 않음이 이제는 의심스럽고 무서워 보였다. 크로우포드의 마당에서 과학수사팀이 작업했다. 경찰의 철저한 통제 해차고 헛간, 그리고 이웃이 작업실로 사용하던 작은 별채를 조사했다. 바로 여기 구석에서 수사관들이 2개의 삽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카터가 사라진 날 문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축축한 붉은 점토의 흔적이 있었다. 우연의 일치는 배제되었다. 이것은 정확히 같은 토양으로 분명히 어디선가 특별히 가져온 것이었다. 경찰관이 합판과 폴리에틸렌 구매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이웃은 외적인 불안을 보이지 않고 평온하게 합판이 바닥 수리에 필요했다고 답했다. 방 중 하나에서 오래된 판자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장선을 보강하려고 했다고. 오래된 집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집의 바닥을 최소 1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방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판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빌 크로우포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판자들은 완벽한 상태였고 수리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왜 그가 거짓말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거짓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단서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이든 이웃에게 불리하게 모이고 있었다. 수사관이 크로우포드에게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그는 절제되게 자신의 말을 확인하며 합판은 차고에 있고 필름은 아예 포장도 뜯지 않았다고 반복했다. 경찰은 실제로 차고에서 이 재료들을 발견했다. 이웃이 말한 대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왜 사건 하루 전에 필요했는지는 불분명하게 남아있었다. 수사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구매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만 바닥 수리에 대한 거짓말은 이미 경찰이 크로우포드를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문들을 확인했다. 맞은편에 사는 한 여성이 6월 17일 늦은 밤 크로우포드의 부지에서 아이 목소리 같은 조용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웃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를 공식 조사에 데려갔다. 하루 후 여성은 이미 자신의 증언에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고양이가 낼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는 이것을 잘못된 단서로 기록하고 옆에 두었다. 밤의 울음소리나 크로포드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다른 목격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이 울음소리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단서를 설득력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닫았다.
목격자는 이제 자신의 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조서에 서명했다. 이 버전은 불안과 추측에 사로잡힌 주민들의 신경과 두려움 탓으로 돌려졌다. 수사관들은 크로우포드의 부지와 집으로 돌아갔다. 서스케처원 지방 판사로부터 공식 영장 번호 RCMP 246/SK를 받은 경찰은 집과 지하실의 전면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지하실은 오래되었고 판자 바닥이 깔려 있었으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7월 1일 이른 아침, 작업팀이 지하실 바닥에서 무거운 판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덮개를 열었고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바닥재 아래에는 크로포드가 산 것과 정확히 같은 폴리에틸렌으로 된 수직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 안에는 성긴 점토가 있었는데 이전의 삽과 울타리에서 발견된 것과 완전히 동일했다. 수사관들은 극한까지 긴장했다. 관은 분명히 최근에 파였고 뭔가 구체적인 것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층층이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과학수사관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방 안은 조용했고 호흡소리와 흙이 합판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점토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예상치 못하고 무서운 깨달음이 왔다. 플라스틱 관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준비했던 것, 그들이 보기를 기대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저 빈 수직 구덩이가 있었는데 철저히 준비되었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있었다. 크로포드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심각한 무언가로 고발하기에는 단서가 아직 불충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진 카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왜 지하실에 이 관이 비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경찰의 초점은 불가피하게 다시 이동했다. 힐 가족에게, 카터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에게. 아마도 거기서 수사관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피하고 있는 빠진 답들을 찾을 것이다. 카터의 아버지 마크 힐이 수사관이 처음으로 그들 집에 들어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초인종 비디오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로포드의 플라스틱 구덩이에서 공허함을 발견한 직후 주의가 급격히 힐 가족에게 전환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상한 사실을 주목했다. 7월 1일 밤 1시경 사라진 소년의 아버지인 마크 힐이 초인종 카메라의 녹화를 삭제했다. 이 행동은 모든 증거가 수사에서 결정적이 되는 지금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워 보였다. 형사들은 즉시 비디오 녹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지원팀과 연락했다. 계정 기록에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파일이 밤 1시 12분에 삭제되었다고. 마크를 긴급히 조사에 소환했고 이제 그의 지위가 의심스러운 범주로 넘어갔다. 마크가 조사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긴장해 보였고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점차 남자는 파일 삭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죄적 동기가 아니라 오로지 수치심 때문에 녹화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비디오에서 그가 아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고 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마크는 수사관에게 오로지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녹화를 삭제했다고 확신시키려 했다. 수사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녹화를 복구했다. 수사관들은 마크의 증언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즉시 영상을 연구했다. 녹화 시청이 수사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비디오에서 17시 35분에 마크 힐이 실제로 집 현관에 서서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명확히 보였다. 카터는 아버지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몇 분 후 급격히 돌아서서 손에 공을 들고 뛰어갔다. 아버지는 짜증스럽게 뒤를 보다가 문을 쾅 닫았다. 카메라 시계는 17시 38분을 가리켰다. 그 다음에는 카터가 빌 크로우포드의 울타리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날아간 공을 이웃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고 그 후 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것으로 녹화가 끝났는데 카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서 끊어졌다. 연대기가 확인되고 경찰의 이전 결론과 일치했다. 18시 15분에 아버지 알리바이도 확인되었다. 이 시간에 그는 이미 경찰에 전화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관들은 마크 힐이 실제로 아들의 실종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녹화 삭제로 인한 그의 초기 행동은 가족 다툼을 숨기려는 시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언론에는 이미 힐 가족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타났다. 타블로이드지들이 가족의 은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RCMP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내야 했다. 그들은 언론이 발표한 버전의 타임코드 불일치를 명확히 지적했다. 타블로이드 단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녹화와 모순되어 빠르게 닫혔다. 힐 가족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같은 복구된 비디오에서 화면의 먼 구석에 집 뒤에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수사관들은 이전에 놓쳤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 특징적인 노란색 빨간색 DHL 도색의 큰 트럭에 희미하게 구별되는 실루엣이 마을 뒷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이전에 말했던 그 트럭이었다. 그때 경찰은 그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환상과 추측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제 사실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며 분명히 멈춘 후 다시 출발해서 나무들 뒤로 사라졌다. 이것이 수사 과정을 급격히 바꾸고 이전에 억지스러워 보였던 장거리 트럭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바로 지금 수사관들은 트럭 운전자 자신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과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로를 추적하며 왜 트럭이 그렇게 이상한 시간에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제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전에 유령처럼 보였던 트럭 운전자가 이제 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야 했고 포착하기 어려운 장거리 운전자를 따라가야 했다. 더 나아간 답들은 오직 그에게서만 찾을 수 있었다. DHL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 근처 덤불의 패키지에 쌓인 무언가를 버리는 나이든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카터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즉시 가까운 도시의 DALHL 운송회사 사무실로 출발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힐 가족의 카메라가 명확히 기록한 바로 그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트럭 참여 버전은 주민들의 추측으로 보였지만 이제 운전자 자신이 중요한 증인이 되자 경찰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으로 불안해 보였고 카터에 대한 뉴스가 지역에 퍼진 후 자신이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저녁을 예상치 못한 명확함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의 하루들은 똑같고 지루하게 지나간다. DHL에서 받은 트럭의 추적 목록 데이터가 그의 말을 확인했다. 차량이 실제로 18시 53분에 스피리수드 마을을 지나갔다. 이것은 카터 실종의 연대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더욱이 남자는 아퓨리에 설치된 개인 비디오 레코더의 녹화를 경찰에 제공했다. 녹화는 흐릿하고 황혼역이었지만 그 위에서 헤드라이트 빛의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사람이 명확히 보였다. 그는 모자를 쓰고 구부정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근처에는 분명히 삽이 보였다. 낯선 사람의 손에는 그가 급격하고 어색하게 울창한 덤불에 던진 꾸러미가 있었다. 경찰은 녹화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시청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우연한 행인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에피소드를 이미 여러 번 의문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이웃 빌 크로우포드의 인물과 연결시켰는데 비록 형식적으로 그의 연루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즉시 크로우포드에게 돌아가서 다시 조사에 소환했다.
경찰서에서 이웃은 차분해 보였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분명히 피곤해 있었다. 수사관은 군더더기 없이 직접 6월 17일 저녁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17시 30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크로포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카터로부터 공을 받은 후 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그는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이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다. 크로포드가 언급한 시간은 DHL 운전자의 비디오 녹화에 있는 것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했다.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모자 쓴 낯선 사람을 훨씬 늦게 이미 18시 30분 이후에 보았다. 이것은 크로포드가 불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17시 30분 이후 집에서 나간 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경찰에게는 그의 말이나 그것의 반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었다. 한편 또 다른 단서가 의심의 이유가 되었다. 경찰이 고속도로의 바로 그 구간 근처에서 아이용 운동화, 축구화를 발견했다. 첫눈에 발견물은 중요해 보였고 카터의 실종과 직접 연결된 것 같았다. 하지만 RCMP 실험실에서 실시한 감정이 빠르게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 신발 크기가 분명히 카터가 신던 것보다 컸고 신발은 거의 새 것이었으며 마모 흔적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소년의 DNA 마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확신 있게 결론 내렸다. 축구화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수사를 혼란시키고 다른 납치 시나리오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단서는 최종적으로 닫혔지만 새로운 우려스러운 수사 라인을 열었다. 누군가가 특별히 경찰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사건이 전혀 우연한 실수나 터무니없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는 이 순간을 명확히 기록했다. 누군가가 신발을 심어 놓았고 경찰을 낯선 사람, 장거리 운전자 또는 다른 우연한 사람에 의한 납치 버전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으로 경찰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행동 뒤에 정확히 6월 17일 저녁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모든 주의 집중이 다시 빌 크로포드의 인물로 돌아갔다. 그는 한 번 더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받는 사람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녹화한 실루엣이 그의 모습과 너무 닮았고 발견된 삽이 그의 작업실에 있던 것과 완벽하게 맞았다. 수사관들은 모든 새로운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며 크로우포드의 모든 행동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아직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은 간접적인 단서들이 바로 그에게로 이어지는 논리적 사슬로 배열되고 있었다. 수사의 중요한 단계가 다가왔는데 새로운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그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경찰은 지금 그들이 진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거나 영원히 그림자 속에 숨겨질 순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누가 정확히 그리고 왜 열심히 수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이 이제 불가피하게 경찰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이든 이웃의 삶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게 만들었다. 빌 크로포드가 카터가 실종된 밤에 집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가 자신의 부지에서 크고 무거운 무언가를 이동시킬 수 있었을까? 전날 수사관들은 심어놓은 축구화가 수사를 잘못된 단서로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이제 주의가 다시 크로우포드의 부지에 집중되었고 이미 7월 3일 이른 아침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그의 영역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경찰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조차 관심을 가졌는데 이전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낮의 빛 아래서 부지의 부드러운 땅에 얇은 선들이 명확히 보였다. 2개의 평행한 바퀴 자국이었다. 경찰은 이해했다. 이것은 나이든 이웃이 부지에서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정원용 수레의 흔적이었다.
흔적은 분명히 집 지하실 입구에서 정원의 맨 끝까지 이어졌다. 수사관들이 거리를 측정했다. 정확히 14m였다. 크로우포드의 헛간에서 발견된 정원용 수레를 즉시 확인했다. 제조업체 사양에 따르면 그것은 100kg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었다.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기에는 이상적인 수단이었다. 경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 일의 그림을 복원하고 있었다. 같은 날 경찰은 그들의 의혹을 확인하는 새로운 중요한 단서를 받았다. 인근 집의 청소년이 우연히 전화기로 밤 영상을 녹화했다. 소년은 새벽 3시경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고 우연히 크로포드가 소유한 인근 부지를 촬영했다. 새벽 2시 40분에 만들어진 녹화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손전등 빛 아래서 크로우포드의 모습이 명확히 구별되었는데 그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바로 그 정원용 수레에 무거운 물체를 싣고 땅에 놓인 나무 판자 위로 밀고 있었다. 비디오 녹화는 짧고 거칠었지만 크로우포드가 수사에 의식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명확했다. 이제 그가 17시 30분 이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식적이고 완전히 반박되었다. 수사관들은 신속히 이웃들 쪽에서 크로우포드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일주일 내내 비어 있었다. 가족이 휴가를 떠났다. 이것은 크로우포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지에서 어떤 물체든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찰은 다시 크로우포드를 조사에 소환했지만 이제 그의 답변이 더욱 회피적이고 조심스러워졌다. 나이든 이웃은 밤에 어떤 이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가 수레를 사용했다면 오직 낮에 정원 작업을 위해서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이미 그에게 명백한 것을 계속 부인할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수레가 향한 곳을 다시 철저히 조사했다. 정원의 먼 구석에서 작은 신선한 흙층이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곳에서 파기 시작했는데 토양을 철저히 뒤졌다. 하지만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후에 분명해졌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단은 비어 있었고 어떤 유해도 카터의 흔적도 없었다. 크로포드의 정원에 무언가를 매장했다는 버전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토양이 확인되었고 과학 수사관들은 확신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은 여기서 땅이 아주 최근에 파헤쳐졌다는 것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단서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경찰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늙은 이웃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한 번 더 수사를 혼란시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원에 매장했다는 버전은 공식적으로 닫혔고 이제 모든 힘이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에 집중되었다. 수색에 다시 참여한 탐지견이 크로우포드의 부지를 주에 깊게 조사했다. 갑자기 동물이 작은 배수관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정원 맨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찰은 신속히 맨홀을 열고 관의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했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유해도 다른 흔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관에서 가져온 토양의 실험실 분석은 크로우포드의 지하실에서 이전에 발견된 흙과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밤에 이동된 물체가 분명히 경찰이 수사 초기에 발견한 바로 그 붉은 점토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수사관들 앞에 새로운 버전이 나타났다. 크로포드가 물체를 부지 밖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집 안에 숨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에 재차 상세한 수색을 위해 공식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 확인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더 은밀한 곳에 숨겨진 것을. 수사는 카터 실종의 비밀에 대한 핵심 해답이 바로 나이든 이웃이 살고 있던 집 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크로포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불신과 그의 신중히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가득한 경찰의 시선들이 그를 따라갔다. 밤이 왔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들과 이미 2주 넘게 조용한 카르카소 마을을 뒤흔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최종 답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로 보였다. 2명의 지역 청소년이 카터가 사라진 바로 그날 인기 서비스에서 자신들의 저녁 스트림을 그렇게 갑자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했는데 특히 한 사건에 너무 많을 때였다. 7월 4일 아침은 형사들에게 빌 크로우포드의 이웃들과 관련된 또 다른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부지에서 2집 떨어진 곳에 사는 2명의 고등학생이 카터가 사라진 밤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온라인 방송을 했지만 아침에 왠지 급히 녹화를 삭제했다. 대규모 수색과 경찰의 높아진 관심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부드럽게 말해서 의심스러워 보였다. 경찰은 당연히 이 비디오의 사본을 서비스에 요청했다. 비디오를 빨리 받았다. 회사들에게는 항상 삭제된 파일의 사본이 남아있는데 청소년들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전형적인 청소년 스트림, 큰 웃음소리, 농담, 전화기로 한 대충한 촬영. 하지만 몇 분의 시청 후 소리가 더 조용해졌는데 마치 소년들이 특별히 마당에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순간 형사들이 녹화를 멈추고 소리를 키웠다. 오디오 분석 전문가들이 장비를 연결했고 갑자기 소음과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들의 배경에서 얇고 약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명확히 구별되었는데 짧은 구절을 말하고 있었다. 물을 주세요. 수사관 사무실의 정적, 길고 무겁고 긴장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목소리는 카터의 것이었다. 오디오 전문가 감정이 거의 100%의 확률로 이것을 확인했다. 소녀는 그 순간 6월 17일 밤에 분명히 살아있었고 어딘가 근처에 아마도 방송이 이루어진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청소년들의 조사는 빠르고 긴장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경찰과 마주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중 하나, 더 말 많은 아이가 즉시 왜 아침에 비디오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크로우포드 자신의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나이든 이웃이 소년의 말에 따르면 소음에 짜증이 났고 한 번은 만약 소년들이 밤에 계속 시끄럽게 행동한다면 그들의 인터넷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녹화를 다시 보지도 않고 삭제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었다. 경찰은 이 2 청소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지 무서워하고 우연한 증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소년들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순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이제 카터가 실종 후 첫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고 더욱이 오디오 전문가들이 특징적인 지하실 메아리를 정확히 식별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하실에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비디오를 프레임별로 시청하며 화면의 모든 움직임과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영상은 거칠고 떨리며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갑자기 그의 시선이 화면에서 우연히 번쩍인 손에 멈췄다.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하고 얼어붙었다. 손목의 얇은 팔찌가 명확히 보였다. 이것은 2022년 여름 2년 전에 아이들에게 지급되었던 독특한 글씨가 있는 플라스틱 캠프 팔찌였다. 카터의 부모들이 즉시 확인했다. 네, 정확히 그런 팔찌를 그들의 아들이 결코 벗지 않고 즐거운 여름날들의 기념품으로 계속 차고 있었다. 이제 이 세부사항이 비디오의 진위와 청소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의심이 생겼다. 복구된 비디오 사본 아래에 댓글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출이다. 아이들이 그냥 주목받으려고 한다. 형사들은 청소년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 그들의 삶과 카터와의 친분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아냈다. 하지만 곧 어떤 공모나 의도적인 연출에 징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연한 증인이 된 것에 진심으로 충격받고 있었다. 연출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잘못된 단서가 완전히 닫혔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제했다.
이제 형사들은 창문 커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긴장하게 지켜보는 크로우포드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 그날 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카터와 상호작용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실종 후 첫 시간 동안 소년이 이웃의 부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카터가 물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웃이 아마도 그를 돌보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으로라도.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지금 경찰은 이 질문을 소리내어 묻지 않는다. 그들은 즉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판사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서류가 형식적인 채널을 통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으며, 한편 수사관들과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크로우포드의 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신호는 법원에서 오는 전화로 그들이 이웃의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모든 센티미터, 모든 판자, 모든 벽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했다. 이제야 모든 사람이 경찰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나이든 이웃이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창문에 크로포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긴장되게,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답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빌 크로포드의 지하실에 서 있던 오래된 냉동고 아래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을까? 월요일 아침 경찰은 크로포드의 집 지하실 수색에 대한 최종 영장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아침 9시경 부지에 도착했고 빌은 조용히 그들을 맞이하며 집 안을 가리켰다. 경찰은 군더더기 없이 지난 3주 동안 이미 여러 번 갔던 지하실로 내려갔다. 거기 구석에 녹과 먼지로 덮인 구식 모델의 거대한 냉동고가 서 있었다. 이전에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크로포드가 쉽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부피가 컸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 수사관이 냉동고 주변 바닥에 희미하게 구별되는 긁힌 자국을 알아차렸다. 신선하고 분명히 최근에 남겨진 것들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힘을 합쳐 냉동고를 옆으로 밀었다. 그 아래에는 큰 합판 조각들이 놓여 있었는데 빌리 카터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건축자재 상점에서 산 바로 그것들이었다. 조각들은 두꺼운 폴리에틸렌층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은 즉시 합판의 가장자리가 완전히 신선하고 깔끔하게 쐐기 모양 단면으로 자른 것을 주목했다. 그것들을 놓은 사람은 분명히 서둘렀고 이 은신처가 그렇게 빨리 발견될 것이라고 계획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쪼그리고 앉아서 필름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합판 아래에서 즉시 약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는데 근처에 서 있던 법의학 전문가가 빠르게 포착했다. 그는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냄새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덩이를 최근에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것이다. 냄새가 지하실에 퍼질 시간이 없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합판을 제거하고 땅바닥에 직접 파인 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했고 분명히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깊이는 약 3m였다. 전문가가 다시 한번 그런 지하 저장고에는 보통 환기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식품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여기에는 환기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나중에 크로포드의 변호인이 성공 없이 표현하려 했던 일반적인 지하 저장고가 아니었다. 2명의 수사관이 땅에 직접 고정된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는 습하고 시원하면서 동시에 답답했다. 손전등 빛이 빠르게 작은 공간을 그리고 나서 구덩이의 먼 구석에 있는 인물에게 멈췄다. 경찰이 몇 초 동안 얼어붙은 후 그중 한 명이 무정의로 조용히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카터가 거기 있었는데 구부러져 있었고 근처에는 빈 플라스틱 물병이 있었다. 구덩이에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습한 모래와 흙만 있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병에는 오직 빌 크로포드의 지문만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구덩이에 내려갔고 바로 그가 소년에게 물을 줬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물이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다. 크로우포드는 이 순간 위에서 지하실 문 근처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경찰이 올라와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가 체포되었다고 알리고 그의 권리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이든 남자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법의학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탈수. 사망 날짜는 6월 30일로 명명되었는데 며칠의 오차 가능성이 있었다. 즉, 소녀는 실종 후 최소 일주일 동안 살아 있었다. 그가 실제로 크로우포드에게 물을 요청했고 그가 분명히 그것을 줬지만 분명히 소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이 집에서 나왔을 때 이웃들은 체포를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속삭이지도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카터의 가족은 자신들의 집 안에 머물렀다. 그들의 침묵은 무겁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온 마을이 크로포드가 오랜 세월 그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조용한 이웃의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저녁 크로포드의 변호인이 지하 저장고가 채소 저장용이었다는 농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농어를 제시했다. 3m 깊이, 환기에 완전한 부재, 그리고 구덩이를 최근에 열고 닫았다는 명백한 징후. 이것은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판사는 즉시 크로포드의 구금을 승인했다. 경찰서에서 빌은 피곤해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군더더기 없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원인과 동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침묵했고 어딘가 앞을 바라보며 마치 수사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제 경찰 앞에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크로우포드를 움직였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감정이 나이든 이웃이 정신적으로 건강했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했는지 결정해야 했다. 행동의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는 이제 막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으며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경찰관들이 부지를 떠난 것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크로우포드의 집은 처음으로 여러 해 만에 완전히 어두웠고 생명의 징후가 없었다. 이웃들 중 아무도 이 저녁에 불을 켜지 않았다. 마을은 멈춘 것 같았는데 여기서 평범하고 조용한 거리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 익숙한 외관 뒤에서 일어난 비극의 규모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경찰은 빌 크로우포드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고 아무도 불필요한 추측으로 이 정적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수사는 이제 막 수년 동안 그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빌 크로포드의 행동이 신중한 계산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병적인 망상의 표현이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정신과 감정이 답해야 했다. 체포 3개월 후 빌 크로포드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지나간 여름이 마을을 최종적으로 바꿨다. 대화가 사라지고 카르카소 주민들이 크로우포드의 집을 시선으로 피했으며 힐 가족은 재판 끝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갔다. 이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오로지 법정에서만 나왔다. 정신과 감정이 10월 초에 준비되었고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의사들은 크로우포드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게는 정신질환의 전형적인 징후가 없었지만 의사들의 보고서에서 아이들 소음에 대한 참을 수 없음의 단일 증상 아이디어로 묘사된 하나의 극도로 특수한 병리가 발견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웃은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고 이 강박적인 아이디어가 병적인 확신에 가까운 상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그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크로우포드는 의식적으로 행동했고 계획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의 집에서 두꺼운 공책, 개인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가 수년간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다. 카터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기록들이 그의 동기를 완전히 확인하는 주요 단서가 되었다. 일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소음이 내 아내의 평화를 파괴했다. 아이들은 경계를 알아야 한다. 이 기록은 검찰에게 크로우포드의 행동이 우연이나 충동적인 충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모든 근거를 주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카터를 지하실에 가두었고 그의 탈수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크로우포드가 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사망이 사고의 결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방어선이 법정에서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검사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이틀 연속 구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가져다 줬다. 이것은 그가 탈수의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주장했다. 크로포드의 행동이 비록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소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증명한다고. 판사들에게는 사실적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내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다시 확인했다. 크로우포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구덩이에 감금하는 형태의 처벌이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의 관점에서는 오직 이렇게만 자신의 집에서 정적과 질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말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고 동기가 광기도 우연도 아니라 깊은 개인적 확신과 의도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변호인이 마지막 가능한 빈틈을 이용하려고 했다. 변호사는 물병이 저절로 누수가 생겼을 수 있고 소년이 바로 이 이유로 충분한 양의 액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고 버전과 직접적인 고의의 부재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학수사관이 병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뚜껑 손상의 특성과 지문에 따르면 용기가 카터가 지하실에 머문 이틀째에 성인에 의해 열렸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했다. 변호인의 이 농언은 즉시 거짓 단서로 인정되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크로우포드는 기술적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를 최종적으로 잃었다. 명백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다음 해 봄에 추가 법정을 열기로 결정하고 크로우포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는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피트니스 히어링이라는 특별 절차를 지정했다. 카르카소의 많은 주민들에게 법원의 그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절차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완전한 확신을 요구했다. 판결 선고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이미 아무도 빌 크로포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변함없는 침착함으로 앉아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가끔씩만 어디선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만의 무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법정이 늦은 저녁에 끝났다. 기자들이 집으로 흩어졌고 크로포드는 임시 구금 감방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는데 주요 질문이 이제 증거나 단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이웃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신의학과 도덕적 책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법정이 끝났지만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기다렸고 이제 법원에게는 오직 마지막 점을 찍는 것만 남아 있었다. 프린스 앨버트의 대법원 호리빌 크로포드 사건, 심리 역사상 처음으로 만원이었다. 카터 힐의 가족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을 변호사가 대표했다. 크로포드는 고개를 들지 않고 홀에 앉아 있었으며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을 때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최종 결정은 명확하고 이리적으로 들렸다. 윌리엄 크로포드는 납치와 2급 살인 혐의로 2049년까지 가석방 권리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판사의 말이 확신 있고 엄격하게 들렸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판사는 왜 정확히 그렇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크로포드는 지난해 6월 17일 저녁 공을 돌려준다는 구실로 의도적으로 카터를 자신의 부지로 유인했다.
그는 집 지하실에 위치한 미리 준비된 구덩이에 소년을 가두었다. 이틀 동안 크로우포드는 주기적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양이 제한될 경우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수색이 시작된 후 그는 발각을 두려워하고 물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구덩이를 합판으로 완전히 닫고 그 위에 냉동고를 굴려놓았다. 수사는 사건의 전체 순서를 거의 분 단위까지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었다.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수집되고 철저히 확인되었다. 첫 번째 조각, 도로에서 발견된 아이 축구화. 수사는 신발이 사건 며칠 전에 크로우포드 자신이 가까운 대형 쇼핑센터에서 특별히 구입한 것임을 증명했다. 축구화는 수사를 잘못된 단서로 유도하고 자신의 부지에서 의혹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두 번째 조각, 7월 1일에 발견된 빈 구덩이. 그날 밤 크로우포드는 카터의 유해를 구덩이에서 정원용 수레로 옮겨서 냄새의 확산을 늦추고 저장 장소를 위장하기 위해 합판과 폴리에틸렌 위에 놓은 지하실의 냉동고에 숨겼다. 수색의 강도가 줄어든 일주일 후에야 크로우포드가 유해를 다시 구덩이로 돌려놓고 새 합판으로 덮었다. 세 번째 조각, 근처에 살던 청소년들의 스트림. 그들의 우연한 비디오가 카터가 납치 후 최소 처음 이틀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오디오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카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힐 가족집 초인종의 비디오 녹화. 이 녹화가 카터가 살아서 기록된 마지막 공식 지점이 되어 바로 크로우포드가 소년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크로우포드의 지문이 있는 빈 물병. 감정이 병이 성인의 손에 있었고 물이 통제되었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크로우포드의 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통일되고 완전한 그림으로 결합되었다. 판결 낭독 후 크로우포드가 천천히 일어났다. 호송대가 다가와서 그를 홀에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고 방청객과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시끄럽다. 이 짧은 대답이 법정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일으켰지만 경비원들이 빠르고 전문적으로 그를 문 밖으로 데려갔다. 크로우포드의 말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철저히 분석했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강박에 대한 확인으로 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이것이 윌리엄 크로우포드의 마지막 공개 발언이었다. 재판 후 HCPSK 번호 218-24번 사건 파일이 공식적으로 봉인되었다. 범죄의 모든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의 핵심 순간들에 대한 불명확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잘못된 단서들, DHL 운전자에 의한 납치 버전과 힐 가정의 가족 갈등, 이 다치고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크로포드의 부지에서 소년 유해의 야간 이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만이 보관소로 갔다. 수사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분류해 자료를 남겼다. 스피리수드 마을과 인근 카르카소가 점차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여기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힐 가족은 영원히 마을을 떠났다. 크로포드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점차 시간과 망각의 흔적으로 덮였다. 이제 스피리수드에 다시 정적이 내렸다. 아마도 너무 깊은 정적이었을 것이다.